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조입니다. 오늘은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를 낭독하겠습니다. 어린 왕자 레옹 베르트에게. 이 책을 어른에게 바치는 것에 대해 어린이들에게 용서를 구한다.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그 어른이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내 친구이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이유는 이 어른이 모든 것, 심지어 어린이들에 관한 책까지도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 있다. 세 번째 이유는 프랑스에 살고 있는 그가 지금 굶주림과 추위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에게는 위로가 필요하다. 이것으로도 충분한 설명이 되지 않는다면 나는 이 책을 그 어른의 유년 시절에 바치겠다. 어른들은 누구나 한때 어린아이였다. 비록 그것을 기억하는 어른이 드물다 할지라도. 그래서 나는 나의 헌사를 이렇게 고쳐 쓴다. 어린 소년이었던 시절의 레옹 베르트에게. 6살 때 나는 자연에서 체험한 이야기라는 제목의 책에서 굉장한 그림을 본 적이 있다. 그것은 짐승을 집어삼키고 있는 보아구렁이의 그림이었다. 여기에 그 그림을 그대로 옮겨본다. 그 책에는 보아구렁이는 먹이를 씹지 않고 통째로 삼킨다. 그러고는 움직일 수가 없게 되는데 그 먹이를 소화하느라 6달 동안 잠을 잔다. 라고 쓰여 있었다. 나는 밀림 속에서의 모험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보다가 색연필로 난생 처음 그림을 완성시켜 보았다. 나의 그림 제1호. 그것은 이런 그림이었다. 나는 내 걸작품을 어른들에게 보여주면서 무섭지 않느냐고 물었다. 그러나 어른들은 모자를 무서워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니? 하고 대답할 뿐이었다. 나는 모자를 그린 게 아니었다. 그것은 코끼리를 소화시키고 있는 보아구렁이었다. 어른들이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똑똑히 알아볼 수 있도록 나는 보아구렁이의 뱃속을 그렸다. 나의 그림 제2호는 이와 같았다. 어른들은 보아구렁이 그림은 집어치우고 지리학, 역사, 산수와 문법이나 열심히 공부하라고 충고했다. 이게 바로 내가 6살 때 화가라는 멋진 직업을 포기한 이유다. 나는 다른 직업을 선택했고 비행기 조종수를 배웠다. 세계 곳곳을 안 가본 데 없이 비행했으니 지리학이 도움이 된 것만은 사실이다. 나는 한눈에 중국과 애리조나주를 구별할 수 있게 되었는데 그런 지식은 밤에 길을 잃었을 때 도움이 되었다. 나는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많은 사람을 만나며 살아왔다. 어른들 사이에서 살았고 가까이에서 그들을 지켜봐 왔다. 그렇다고 어른에 대한 내 생각이 나아진 건 아니었다. 조금이라도 명석해 보이는 사람을 만나면 나는 늘 지니고 다니던 내 그림 제1호를 보여주었다. 그가 정말로 뭔가 이해할 줄 아는 사람인가를 나는 알고 싶었던 것이다.
그러나 을에 모자로군요. 이렇게 대답할 뿐이었다. 나는 그 사람들과 보아구렁이나 원시림은 물론이고 별에 대한 이야기도 하지 않았다. 내 수준을 낮춰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브릿지 게임이나 골프, 정치나 넥타이 같은 것에 대해서만 이야기했다. 그러면 어른들은 꽤 재치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다며 몹시 기뻐했다. 그래서 6년 전 사하라 사막에서 비행기 사고를 당할 때까지 나는 속 이야기를 털어놓을 상대도 없이 혼자 지냈다. 그러다 비행기 엔진 어딘가가 고장난 거였다. 정비사도 승객도 없어서 나 혼자 수리를 해야 했다.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가 달려 있었다. 마실 물도 일주일분 밖에 남아있지 않았다. 첫날 밤 나는 사람들이 거주지에서 1000마일이나 떨어진 사막에서 잠이 들었다. 나는 고립되어 있었다. 그러니 이상한 작은 목소리를 듣고 깨어났을 때 내가 얼마나 놀랐을지 여러분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저 양 한 마리를 그려주세요. 기겁을 해서 벌떡 일어나 조심스레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리고 이상하게 생긴 조그만 사내아이가 나를 지켜보는 것을 발견했다. 이것은 훗날 내가 그를 그린 초상화 가운데에서 가장 잘된 것이다. 물론 실물보다는 훨씬 못하다. 나는 이 느닷없는 아이의 출현에 놀라 눈이 휘둥그레져 그를 바라보았다. 그 아이는 사막에서 길을 잃거나 피로나 굶주림, 갈증이나 두려움에 시달리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았다. 넌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니? 그는 아주 천천히, 대단히 심각한 이야기라도 하듯 되풀이해서 말했다. 저 양 한 마리를 그려주세요. 예상치 못한 일을 당하게 되면 누구나 상황에 순응하기 마련이다. 참으로 터무니없는 짓을 하는 거라고 여기면서도 나는 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과 만년필을 꺼냈다. 하지만 내가 공부한 것은 지리학, 역사, 산수와 문법뿐이라는 생각이 들어 나는 그 조그만 녀석에게 그림을 그릴 줄 모른다고 시무룩하게 말했다. 괜찮아요. 양 한 마리를 그려줘요. 양이라곤 그려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나는 내가 자주 그리던 2가지 그림 중 하나를 그려주었다. 보아구렁이의 겉모습이었다. 그런데 그 어린아이가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닌가. 아니, 이게 아니에요. 나는 뱃속에 코끼리가 든 보아구렁이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는 곳은 모든 게 아주 작거든요. 나한테 필요한 건 양이에요. 양을 그려주세요. 그래서 나는 양을 그렸다. 그는 그것을 유심히 들여다보았다. 이 양은 벌써 병이 들었는걸요? 다른 양을 그려주세요. 나는 다른 그림을 그렸다. 이건 양이 아니라 염소네요. 뿔이 있는걸요? 나는 또다시 그림을 그렸다. 그러나 역시 퇴짜를 맞았다. 너무 늙었어요. 난 오래 살 수 있는 양을 갖고 싶어요. 내 인내심도 바닥이 났다. 고장난 엔진을 분해하려면 서둘러야 했다. 나는 아무렇게나 그림을 그려놓고
설명을 덧붙였다. 이건 상자야. 내가 원하는 양은 이 안에 있어. 나는 내 어린 심판관의 얼굴이 환해지는 것을 보고 놀랐다. 내가 원했던 게 바로 이거예요. 이 양에겐 풀을 많이 줘야 하나요? 내가 사는 곳은 모든 게 아주 작거든요. 거기에 있는 걸로도 충분할 거야. 너한테 준 건 아주 작은 양이니까. 그는 고개를 숙여 그림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렇게 작은 건 아닌데요? 보세요. 잠이 들었어요. 이렇게 해서 나는 어린 왕자를 알게 되었다. 어린 왕자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알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 그는 많은 것을 물어보면서도 내 질문에는 귀를 기울이는 것 같지 않았다. 그가 우연히 내뱉는 말들로 나는 조금씩 모든 것을 짐작해야 했다. 이를테면 그가 내 비행기를 처음 봤을 때 비행기는 그리지 않겠다. 그건 나에게 너무 복잡한 그림이다. 이렇게 물었다. 이 물건은 대체 뭐죠? 이건 물건이 아니야. 날아다니는 거지. 이건 비행기야. 내 비행기. 뭐라고요? 아저씨가 하늘에서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야, 그거 재밌겠네. 어린 왕자가 까르르 웃어대서 나는 좀 언짢았다. 내 불행한 사고를 그가 진지하게 생각해 주기를 바랐던 것이다. 그러면 아저씨도 하늘에서 온 거로군요? 어느 별에서 온 거죠? 그 순간 나는 그를 이해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은 것 같았다. 그럼 너는 다른 별에서 왔니? 그는 내 비행기에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대답 대신 조용히 머리를 끄덕였다. 저걸 타고 왔다면 그렇게 멀리서 온 건 아니겠군요. 그는 오랫동안 생각에 잠겨 있다가 제 주머니에서 내가 그려준 양의 그림을 꺼내 봄을 보듯 들여다보았다. 넌 어디에서 온 거니? 내가 사는 곳이란 어디를 말하는 거지? 내 양을 어디로 데려가려고 하는 건데? 아저씨가 준 상자를 밤에는 집으로 쓸 수 있을 테니 다행이에요. 그래, 내가 좋다면 낮에 양을 메어둘 수 있도록 고삐랑 말뚝도 줄게. 메어놓는다고요? 이상한 생각을 하시네요. 메어놓지 않으면 양이 아무데나 가서 길을 잃어버릴지도 몰라. 어린 왕자는 다시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다. 아니, 양이 가면 어디로 가겠어요? 어디든 쭉 앞으로. 그러자 어린 왕자가 진지하게 말했다. 괜찮아요. 내가 사는 곳은 모든 게 아주 작으니까요. 그러고는 조금 서글퍼졌는지 이렇게 말했다. 똑바로 앞으로만 간다고 해도 누구도 그렇게 멀리 갈 수는 없어요. 이렇게 해서 나는 어린 왕자의 별이 겨우 집채만 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놀랄 일은 아니었다. 지구, 목성, 화성, 금성처럼 큰 별 외에도 수많은 별들이 있고 어떤 것들은 망원경으로 관측하기도 힘들 만큼 작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천문학자는 그런 별들을 발견하면 이름 대신 번호를 매긴다. 소혹성 325호 하는 식으로 말이다. 나는 어린 왕자가 떠나온 별이 소혹성 B612호라고 생각한다.
1909년 터키 천문학자가 이 소옥성을 망원경으로 딱 한 번 관측한 적이 있다. 당시 그는 국제천문학회에서 자신이 발견한 사실을 훌륭하게 증명해 보였는데 터키 옷을 입고 있었다는 것 때문에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 천문학자는 1920년 멋진 옷을 입고 그의 발견을 다시 증명했다. 이번에는 모두 그의 보고를 받아들였다. 내가 소옥성 B612호에 관해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고 그 번호까지 적는 것은 어른들 때문이다. 어른들은 숫자를 좋아한다. 만약 여러분이 어른들에게 창가에는 제라늄 화분이 있고 지붕에는 비둘기가 있는 장밋빛 벽돌로 지은 예쁜 집을 봤어요 라고 말한다면 그들은 아무것도 떠올리지 못한다. 차라리 2만 달러짜리 집을 보았어요 라고 말하는 게 낫다. 어린 왕자는 매력적이었고 웃었으며 양 한 마리를 가지고 싶어 했어. 이것이 그가 이 세상에 있었다는 증거야. 라고 말한들 어른들은 어깨를 한번 으쓱하고 말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그는 소옥성 B612호에서 왔대요. 라고 말한다면 어른들은 이내 수긍할 것이다. 내 친구가 양을 데리고 떠난 지도 벌써 6년이 지났다. 내가 지금 여기에서 그를 묘사하려고 애쓰는 이유는 그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다. 만약 내가 그를 잊는다면 나 역시 숫자 이외의 어떤 것에도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어른들처럼 될지 모른다. 그래서 나는 그림 물감 한 상자와 연필을 샀다. 6살 이후로 어떤 그림도 그려본 적 없는 내가 이 나이에 다시 그림을 그린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었다. 잘 될지 모르겠다. 다만 최선을 다해 그려보겠다. 어린 왕자는 나에게 아무것도 설명해 주지 않았다. 내가 자기와 비슷하다고 생각했던 것인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나는 상자 안에 있는 양을 보는 법을 알지 못한다. 어쩌면 나도 어른들과 비슷한지 모르겠다. 나도 나이를 먹어야만 했던 것이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나는 어린 왕자의 별과 그의 여행에 대해 조금씩 알게 되었다. 사흘째 날 바오밥 나무의 비극에 대해 알게 된 것도 그렇게 해서였다. 심각한 의문이라도 생긴 듯 어린 왕자가 느닷없이 물었다. 양이 작은 나무를 먹는다는 게 정말이에요? 그럼 정말이지. 예, 잘 됐다. 그럼 바오밥 나무도 먹겠지요? 나는 어린 왕자에게 바오밥 나무는 성당만큼이나 큰 나무이고 코끼리 한 떼를 몰고 간다 해도 바오밥 나무 한 그루를 다 먹어치울 수는 없을 거라고 일러주었다. 코끼리 한 떼라는 말에 어린 왕자는 웃었다. 바오밥 나무도 커다랗게 자라기 전에는 작은 나무이지요? 물론, 하지만 왜 양이 바오밥 나무를 먹어야 되는 거지? 어린 왕자는 뻔한 걸 다 묻는다는 양, 그것도 몰라요? 라고 대꾸했다. 나는 혼자 머리를 짜내 수수께끼를 풀어야만 했다. 내가 아는 바로는 어린 왕자의 별에는 다른 별들과 마찬가지로 좋은 식물과 나쁜 식물이 있었다.
씨앗들은 땅속 깊이 잠들어 있다가 기지개를 켜고 태양을 향해 조그마한 싹을 쏙 내민다. 그것이 무나 장미처럼 좋은 식물의 싹이라면 그대로 자라게 해도 좋다. 하지만 나쁜 식물일 경우에는 눈에 띄는 대로 뽑아버려야 한다. 어린 왕자의 별에는 나쁜 씨앗이 있었는데 바오밥 나무의 씨앗이었다. 바오밥 나무는 늦게 손을 쓰면 뿌리로 별에 구멍을 뚫어 별을 온통 엉망으로 만들어버렸다. 그래서 바오밥 나무가 너무 많으면 그 작은 별은 산산조각이 나버린다. 그건 훈련의 문제예요. 아침에 몸단장을 마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별을 정돈해 주는 거죠. 바오밥 나무의 가지는 장미와 비슷하지만 조금만 더 자라면 구별이 되니까 그때 뽑아버리는 거예요. 귀찮은 일이지만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니죠. 그 나무가 어떤 것인지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아저씨는 그림을 잘 그려야 해요. 언젠가 도움이 될 수도 있을 테니까요. 바오밥 나무처럼 할 일을 뒤로 미뤘다가는 큰 재난이 따르거든요. 저는 어떤 게으름뱅이가 작은 나무 세 그루를 무심히 내버려 두었다가 내 친구들 또한 이런 위험에 놓여 있었다. 나는 그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어린 왕자가 설명하는 대로 이 그림을 그렸다. 이걸 교훈으로 삼는다면 힘든 그림을 그리는 보람이 있을 것 같다. 이렇게 해서 나는 어린 왕자의 서글프고 단조로운 생활을 알게 되었다. 오랫동안 그에게는 해질녘 석양을 바라보는 고요한 기쁨밖에 없었다. 나흘째 날 아침, 나는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나는 해질 무렵을 제일 좋아해요. 해가 지는 걸 보러 가요. 하지만 우린 기다려야 해. 기다려요? 무엇을요? 어린 왕자는 처음에는 놀란 기색이었으나 곧 웃음을 터뜨렸다. 난 언제나 내 집에 있는 것으로 생각해서 말이에요. 그럴 수도 있었다. 미국에서 정오일 때 프랑스에서는 해가 진다. 만약 1분 동안에 프랑스로 달려갈 수만 있다면 해지는 광경을 볼 수 있을 테지만 안타깝게도 프랑스는 너무 먼 곳에 있다. 그의 조그만 별에서 의자를 몇 발짝 뒤로 물려놓기만 하면 언제라도 석양을 볼 수 있었던 것과는 달리 어떤 날은 해가 지는 걸 44번이나 보았어요. 사람들은 슬플 때 해지는 모습을 좋아하게 되잖아요. 44번이나 해가 지는 걸 본 날은 그만큼 무척 슬펐던 거구나. 어린 왕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5째 날, 어린 왕자의 비밀을 하나 더 알게 되었다. 오랫동안 곰곰이 생각하다가 갑자기 그가 물었다. 양이 작은 나무를 먹는다면 꽃도 먹겠네요? 양은 닥치는 대로 먹지. 가시가 있는 꽃도요? 가시가 있는 꽃도 먹고 말고. 그럼 가시는 있으나 마나겠네요? 그때 나는 엔진에 꽉 조여있는 나사를 빼내는 일에 정신이 팔려 있었다. 비행기 고장이 심각해 보였고 먹을 물까지 떨어지고 있어 불안했다. 가시가 무슨 쓸모가 있을까요?
어린 왕자는 일단 질문을 하면 포기하는 법이 없었다. 나사 때문에 신경이 곤두서 있던 나는 아무렇게나 대답했다. 가시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 꽃들이 공연히 심술을 부리는 거지. 어린 왕자는 원망스럽다는 듯 나에게 쏘아붙였다. 그렇지 않아요. 꽃들은 연약하고 순진해요. 꽃들은 가능한 방법으로 자신을 보호하는 거라고요. 그 순간에도 나는 이 나사가 계속 말을 듣지 않으면 망치로 부수어버려야지 하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럼 아저씨는 정말로 꽃들이... 그만해도. 나는 그냥 되는 대로 대답했을 뿐이야. 난 지금 중요한 일을 하고 있잖아. 중요한 일이라니요? 그는 깜짝 놀라 나를 바라보았다. 망치를 손에 들고 손가락은 시커먼 기름투성이인 채 흉측스러운 물체 위로 몸을 기울이고 있는 내 모습을. 아저씨는 어른들처럼 말하는군요. 아저씨는 모든 걸 뒤섞고 있어요. 모든 걸 혼동하고 있다고요. 그는 정말로 화가 나 있었다. 그의 금빛 머리카락이 바람에 흩날렸다. 나는 얼굴이 붉은 신사가 있는 별을 알아요. 그는 꽃향기를 맡아본 적도 별을 바라본 적도 없고 누구를 사랑해 본 일도 없어요. 오로지 숫자만 더하면서 살았지요. 아저씨처럼 나는 중요한 일로 바빠 그러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그는 사람이 아니에요. 버섯이에요. 버섯이라고요. 어린 왕자는 분노로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수백만 년 전부터 꽃들은 가시를 길러왔어요. 양도 수백만 년 전부터 꽃을 먹어왔고요. 그런데도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가시를 꽃들이 왜 그렇게 애써 만들어내는지 알려고 하는 건 중요한 일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건 얼굴이 붉은 신사가 하는 계산보다 중요하지 않다는 건가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내 꽃을 어느 날 아침 작은 양이 무심코 먹어버릴 수도 있다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말인가요? 어린 왕자는 얼굴이 새빨개졌다. 만약 어떤 사람이 수백만 개의 별에서 자라고 있는 단 한 송이의 꽃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은 별들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질 거예요. 그 사람은 내 꽃이 어디엔가 있겠지 하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양이 그 꽃을 먹어버린다면 모든 별들이 어두워질 거예요. 그런데도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어린 왕자는 말을 잇지 못했다. 흐느끼느라 목이 메었던 것이다. 밤이었다. 나는 손에서 연장을 놓았다. 지금 이 순간 망치나 나사, 갈증이나 죽음이 대체 뭐란 말인가. 어떤 별, 어떤 행성, 나의 별, 이 지구 위에 내가 위로해야 할 어린 왕자가 있었다. 나는 두 팔로 그를 부둥켜 안고 조용히 달래면서 말했다. 내가 사랑하는 꽃은 위험하지 않아. 내 양에게 쉬울 입마개를 그려줄게. 내 꽃을 둘러쌀 울타리도 그려줄 거야. 나는 무슨 말을 더 해야 할지 몰라 머뭇거렸다. 어린 왕자의 별에는 소박한 꽃들이 있었다. 꽃잎이 한 겹이고 자리도 많이 차지하지 않았다. 그 꽃들은 어느 날 아침 풀 속에서 피었다가 저녁이면 사라져 버렸다. 그러던 어느 날 어디에선가 씨앗이 날아와 싹을 틔웠다. 어린 왕자는
그 싹을 주의 깊게 관찰했다. 새로운 종류의 바오밥 나무인지도 모를 일이었다. 그 작은 나무는 성장을 멈추고 꽃을 피울 준비를 시작했다. 커다란 꽃망울이 맺히는 것을 지켜보면서 어린 왕자는 거기에서 어떤 기적 같은 것이 나타나리라고 짐작했다. 그러나 꽃은 연초록색 방 속에 숨어서 세심하게 빛깔을 고르며 꽃잎을 하나둘 다듬을 뿐이었다. 그 꽃은 자신의 아름다움이 최고로 빛을 발할 때라야 세상에 나오고 싶어 했다. 그렇게 여러 날이 지나고 어느 날 아침, 태양이 떠오를 때 꽃이 마침내 제 모습을 드러냈다. 그런데 그토록 공들여 치장을 끝내놓고 꽃은 정작 하품을 하는 것이었다. 아직 잠이 덜 깼나 봐. 용서하세요. 제 머리가 아직 헝클어져 있지요. 저는 해와 함께 태어났어요. 어린 왕자는 이 꽃이 그다지 겸손하지는 않다는 걸 알아챘지만 그 아름다움에 마음이 설레었다. 아침 식사를 할 시간이군요. 제게 아침 식사를 가져다 주실 수 있나요? 어린 왕자는 물뿌리개를 찾아 꽃에게 맑은 물을 뿌려주었다. 꽃은 변덕스러운 허영심으로 왕자를 괴롭혔다. 어떤 날은 자기가 가진 4개의 가시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어린 왕자에게 이렇게 말하기도 했다. 호랑이들 발톱을 세우고 덤벼보라지요. 여기에는 호랑이가 없어요. 호랑이는 풀을 먹지도 않고요. 어린 왕자는 꽃의 말에 반박했다. 저는 풀이 아니에요. 꽃이 대답했다. 미안. 전 호랑이 따위는 무섭지 않지만 바람은 질색이거든요. 혹시 바람막이 가지고 있어요? 바람은 질색이라 식물로서는 안 된 일이군. 어쨌든 이 꽃은 아주 까다롭군. 어린 왕자는 속으로 생각했다. 밤에는 유리덮개를 씌워주세요. 여긴 무척 춥군요. 내가 살던 곳은... 꽃은 말을 더 잇지 못했다. 씨앗으로 여기에 왔으니 다른 세상에 대해 아는 게 있을 리 없었다. 빤한 거짓말을 하려다 당황한 꽃은 왕자에게 잘못을 몰아세우려고 기침을 했다. 바람막이가 있냐고 물었잖아요. 찾아가 보려는 참이었는데 당신이 계속 말을 하는 바람에. 꽃은 왕자가 가책을 느끼도록 더 심하게 기침해 댔다. 다정다감한 마음을 가진 왕자였지만 꽃이 대수롭지 않게 찌꺼린 말들을 심각하게 받아들인 왕자는 그만 우울해지고 말았다. 나는 꽃이 하는 말을 듣지 말았어야 했어요. 어느 날 왕자는 나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으며 말했다. 꽃은 단지 바라보고 향기를 맡기만 해야 하는 건데 꽃이 내 별을 향기로 뒤덮었거든요. 난 그걸 즐길 줄 몰랐어요. 발톱 이야기에 괴로워했을 뿐이죠. 꽃의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고 판단했어야 했는데 꽃이 향기를 풍기고 내 마음을 환하게 해주었는데 도망치지 말았어야 하는 건데 그 불쌍한 거짓말 뒤에 애정이 숨어 있다는 걸 나는 눈치채지 못했던 거예요. 꽃은 정말 모순 덩어리예요. 하지만 난 너무 어려서
그 꽃을 사랑할 줄 몰랐어요. 나는 어린 왕자가 철새들의 이동을 이용해 별을 떠나왔으리라고 생각한다. 떠나던 날 아침 그는 말끔히 별을 정돈했다. 불을 뿜는 화산들도 정성스레 청소했다. 언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사화산 역시 깨끗이 청소해 놓았다. 화산들은 청소만 깨끗이 되어 있으면 폭발하지 않고 서서히 일정하게 타올랐다. 다시 돌아오리라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린 왕자는 서글픈 마음으로 바오밥 나무의 마지막 싹들도 뽑아냈다. 그런데 늘 하던 일들 하나하나가 그날 아침에는 유난히 소중하게 느껴졌다. 마지막으로 꽃에 물을 주고 유리 덮개를 씌워줄 때 왕자는 그만 울 뻔했다. 안녕. 왕자는 꽃에게 말했다. 꽃은 대답하지 않았다. 잘 있어. 왕자는 다시 인사를 건넸다. 꽃이 기침을 했다. 감기 때문은 아니었다. 내가 어리석었어요. 마침내 꽃이 왕자에게 말했다. 날 용서해요. 행복해지길 바랄게요. 왕자는 꽃이 자신을 원망하지 않는 것에 놀랐다. 그는 바람막이 유리덮개를 손에 든 채 멍하니 서 있었다. 꽃의 그 조용하고 다정한 모습을 왕자는 이해할 수 없었다. 물론 난 당신을 사랑해요. 그동안 당신이 그걸 알지 못했던 건 내 잘못이에요. 하지만 이젠 상관없어요. 당신도 나처럼 어리석었거든요. 부디 행복하세요. 유리덮개는 내버려 둬요. 그런 건 이제 필요 없어요. 하지만 바람이 불면 내 감기는 그리 심한 게 아니에요. 서늘한 밤 공기는 오히려 나에게 좋을 거예요. 난 꽃이니까. 그래도 짐승이 나비와 친해지려면 두세 마리의 쐐기벌레쯤은 견뎌내야죠. 그나마 나비가 아니라면 누가 나를 찾겠어요? 당신은 멀리 떠날 테고 큰 짐승들은 두렵지 않아요. 나한테는 가시가 있으니까. 꽃은 4개의 가시를 천진난만하게 보여주며 말을 이었다. 그렇게 우물쭈물하지 말아요. 떠나기로 했으니 어서 가요. 꽃은 울고 있는 제 모습을 어린 왕자에게 보이고 싶어 하지 않았다. 그렇게 자존심 강한 꽃이었다. 어린 왕자는 소혹성 325, 326, 327, 328, 329, 그리고 330호의 별과 이웃해 있었다. 왕자는 견문을 넓힐 생각으로 그 별들을 찾아가 보기로 했다. 첫 번째 별에는 왕이 살고 있었다. 왕은 붉은 옷에 흰 담비모피로 만든 옷을 입고 위엄 있는 옥좌에 앉아 있었다. 신하가 한 명 왔구나. 어린 왕자가 오는 것을 보자 왕은 큰 소리로 외쳤다. 왕에게는 모든 사람이 다 신하였다. 너를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도록 가까이 다가오라. 왕은 누군가에게 왕노릇을 하게 된 것이 무척 자랑스러워져 어린 왕자에게 명령했다. 그 별은 호화스러운 흰 담비 모피로 온통 뒤덮여 있었다.
어리 왕자는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 피곤해서 하품이 나왔다. 왕 앞에서 하품하는 것은 예절에 어긋나는 일이다. 하품을 그만오라. 하품을 참을 수가 없어요. 긴 여행 탓에 잠을 자지 못했거든요. 어린 왕자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다. 그렇다면 하품을 해도 좋다. 하품하는 걸 본 지도 여러 해가 되었구나. 짐은 너의 하품하는 모습이 참 신기하게 보이는구나. 자, 또 하품하라. 명령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하품이 안 나와요. 어린 왕자는 얼굴을 붉히며 말했다. 어흠. 그렇다면 짐이 명하노니 어떤 때는 하품을 하고 또 어떤 때는. 왕은 자신의 권위가 존중되기를 원하고 있었다. 불복종은 용서할 수 없었다. 하지만 왕은 인품 있는 사람이었으므로 사리에 맞는 명령을 내렸다. 앉아도 될까요? 내게 앉기를 명하노라. 왕은 흰 담비 모피로 된 망토 한 자락을 위엄 있게 끌어올리며 대답했다. 어린 왕자는 이상하기만 했다. 별은 아주 조그마한데 왕은 도대체 무엇을 다스린다는 것일까? 배야, 한 가지 여쭈어 봐도 좋을까요? 내게 명하노니 질문하라. 배하는 무엇을 다스리고 계신지요? 모든 것을 다스리느니라. 왕은 위험 어린 몸짓으로 그의 별과 다른 모든 별을 가리켰다. 이 모든 것을 다요? 물론 전부 다. 왕은 온 우주의 군주이기도 했던 것이다. 그럼 별들도 폐하에게 복종하나요? 물론이다. 별들도 나에게 즉시 복종하지. 짐은 규율을 어기는 것을 용서치 않느니라. 어린 왕자는 경탄했다. 자신이 그런 권력을 가질 수 있다면 의자를 뒤로 물리지 않고도 하루에 44번뿐만 아니라 72번, 아니 100번, 200번까지도 해지는 것을 볼 수 있을 게 아닌가. 자신의 별에 대한 추억 때문에 서글퍼진 어린 왕자는 용기를 내 왕에게 청했다. 저는 해가 지는 모습을 보고 싶어요. 제 소원을 들어주세요. 해가 지도록 명령을 내려주세요. 누구에게든 그가 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해야 하는 법이다. 정당한 권력은 무엇보다 합리적이어야 한다. 내 명령이 이치에 맞을 때에만 나는 복종을 요구할 권한을 갖는 것이다. 그럼 제가 해지는 것을 보게 해주십사 한 것은요? 어린 왕자는 한 번 한 질문은 절대 잊어버리지 않았다. 그렇게 해주겠다. 하지만 내 통치 철학에 따라서 조건이 갖추어지기를 기다리기로 하자. 언제요? 오늘 저녁 7시 40분쯤이면 되겠다. 짐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을 너는 보게 될 것이다. 어린 왕자는 하품을 했다. 자신의 별에서 보았던 석양이 그리워졌다. 지루하기도 했다. 이제 저는 여기서 할 일이 없어요. 그만 가보겠습니다. 가지 마라. 왕은 신하가 한 사람 생겨 몹시 자랑스럽게 생각하던 참이었다. 떠나지 마라. 너를 대신으로 삼겠다. 무슨 대신요? 사법 대신이다. 하지만 재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요.
제가 벌써 다 둘러보았어요. 허리를 굽혀 별 저쪽을 다시 힐끗 바라보면서 어린 왕자가 말했다. 여기는 물론 별 저쪽에도 아무도 없었다. 그럼 너 자신을 재판하라. 남을 재판하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재판하는 게 훨씬 더 어려운 법이다. 자신을 공정하게 재판할 수 있다면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일 게다. 어느 곳에서든 저 자신을 재판할 수 있어요. 이 별에서 살 필요는 없습니다. 에헴. 내 별 어디엔가 늙은 쥐 한 마리가 있느니라. 밤에 소리를 들었지. 그 늙은 쥐를 심판하고 가끔 사형에 처해라. 쥐의 운명이 내 심판에 달리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매번 그에게 특사를 내려라. 단 한 마리밖에 없는 쥐니까 아껴둬야지. 저는 사형 선고를 내리는 건 싫습니다. 가겠습니다. 안 돼. 어린 왕자는 떠날 채비를 끝마쳤으나 늙은 왕을 섭섭하게 하고 싶지 않았다. 폐하에게 복종하기를 원하신다면 제게 명령을 내려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를테면 1분 내로 떠나도록 제게 명령하실 수 있습니다. 왕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어린 왕자는 머뭇거리다 한숨을 내쉬고 길을 떠났다. 너를 대신으로 삼겠다. 왕은 황급히 외쳤다. 왕은 여전히 권위에 가득 찬 표정이었다. 어른들은 정말 이상해. 어린 왕자는 중얼거리며 여행을 계속했다. 두 번째 별에는 젠체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나를 찬미하는 사람이 찾아오는구나. 젠체하는 사람은 어린 왕자를 보자마자 멀리서 소리쳤다. 젠체하는 사람은 자기 외의 사람들은 모두 자기를 찬미할 뿐이라고 생각했다. 안녕하세요. 이상한 모자를 쓰고 계시는군요. 담례하기 위한 거지. 사람들이 나에게 환호를 보낼 때 모자를 들고 인사한단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지나가는 사람이 없어. 자, 손뼉을 쳐봐. 젠체하는 사람이 지시했다. 어린 왕자는 손뼉을 쳤다. 그러자 젠체하는 사람은 모자를 쳐들고 점잖게 인사했다. 왕을 방문했을 때보다는 재미있군. 어린 왕자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다시 손뼉을 쳤다. 젠체하는 사람이 살짝 모자를 들어 올리며 답례했다. 그러나 그렇게 5분쯤 지나고 나니 이런 단조로운 장난도 재미가 없어졌다. 그 모자를 떨어뜨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젠체하는 사람은 어린 왕자의 말을 듣지 못했다. 그는 찬미하는 말이 아니면 귀담아 듣지 않았다. 너는 정말로 나를 찬미하는 거지. 찬미한다는 게 뭔가요? 찬미한다는 건 내가 너를 이 별에서 제일 잘생긴 데다 옷도 잘 입고 가장 부자일 뿐만 아니라 누구보다 지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인정해 주는 거지. 하지만 이 별에는 아저씨 혼자뿐이잖아요. 너를 기쁘게 해다오. 어쨌건 나를 찬미해줘. 아저씨를 찬미해요. 어린 왕자는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하지만 그게 뭐 그리 재밌나요? 어린 왕자는 가버렸다. 어른들은 확실히 별난 데가 있단 말이야. 하고 중얼거리며 어린 왕자는 여행을 계속했다. 그 다음 별에는 술꾼이 살고 있었다. 어린 왕자는 이 별을 아주 잠깐 동안 방문했을 뿐이지만 몹시 우울해지고 말았다.
거기서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빈 병과 술이 가득 찬 병을 쌓아놓고 말없이 앉아 있는 술꾼을 보고 어린 왕자가 물었다. 술을 마시고 있지. 술꾼은 침울한 표정을 지으며 대꾸했다. 왜 술을 마시는 거지요? 잊기 위해서지. 무엇을 잊기 위해서요? 내가 부끄럽다는 걸 잊기 위해서. 술꾼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다. 뭐가 부끄럽다는 건가요? 술을 마시는 게 부끄러워. 그러고 나서 술꾼은 입을 다물어 버렸다. 난처해진 어린 왕자는 다시 길을 떠났다. 어른들은 정말 이상해. 그는 혼잣말을 하며 계속 여행했다.